내가 우리 집대를 끊어놓을 작정이냐? 당장 내 짐 싸서 나가거라.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없이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나던 그날, 나는 하늘을 보며 맹세했다. 언젠가 당신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빌게 만들겠노라고. 여러분, 만약 5년을 종처럼 일만 하다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맨몸으로 빗속에 쫓겨난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자신을 버린 이들을 단번에 무너뜨린 한 여자의 소름 돋는 복수극입니다. 새벽 4시 차가운 주방 바닥의 냉기가 뼈마디를 파고든다. 나는 벌써 5년째 이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댁 식구들의 아침상을 준비한다. 미란아, 아직도 국 안 끓였니? 내 시아버님 당뇨식은 신경 썼어?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박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나는 마디 굵어진 손으로 서둘러 멸치 박스를 연다. 남들은 부잣집 며느리라고 부러워하지만 내 실상은 이 집에 월급 없는 파출부일 뿐이다. 식탁에는 정성껏 차린 12첩 반상이 놓였지만 돌아오는 건 타박뿐이다. 이게 국이냐? 맹물이냐? 너는 어째 5년이 지나도 손맛이 이 모양이니? 시아버지는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인상을 쓴다. 그 옆에 앉은 내 남편 동욱은 못 본 척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여보, 국이 좀 싱거운가 봐.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줘.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가 내 가슴을 더 깊게 벤다.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던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의 꼭두각시가 된 지 오래다. 그나저나 너 산부인과는 가봤니? 벌써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소식이 없어? 박 여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를 쏘아본다. 어머니, 저번 검사 때는 두 사람 다 정상이라고. 정상은 무슨? 우리 아들은 건강해. 내 몸뚱이가 문제니까 대가 안 들어서는 거 아냐? 박 여사는 내 말을 자르며 표독스럽게 소리를 지른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근본도 없는 집 자식을 데려왔더니 결국 대를 끊는구나. 내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그 모욕적인 언사에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는다. 그날 오후 집안일을 마치고 잠시 소파에 앉았을 때였다. 박 여사가 낯선 젊은 여자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내가 묻자 박 여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인사해라. 우리 동욱이 아이를 가진 아이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남편의 외도, 그리고 임신. 내 눈앞의 여자는 승리자라도 된 듯. 배를 쓰다듬으며 나를 가련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동욱 씨, 설명 좀 해봐요. 안방에서 나오던 동욱은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게 됐다.
미란아, 우리 집안의 대는 이어야 하잖아. 너도 이해하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가. 나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동욱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박 여사가 내 손목을 낚아챘다. 어딜 감히. 이 집 주인은 내 아들이야.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딜 유세야. 박 여사는 미리 준비해둔 내 짐 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던졌다. 당장 나가거라. 이혼 서류는 따로 보낼 테니 도장 찍고. 어머니, 갈 곳도 없는 저를 이렇게 내쫓으시면 안 되죠. 내 친정으로 가든 지하철역으로 가든 내 알바 아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채 5년을 바친 그 집에서 개처럼 쫓겨났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가 베란다에서 나를 보며 비웃고 있었다. 남편은 커튼 뒤로 숨어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젖은 몸을 이끌고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주머니에 든 돈은 단돈 5만 원. 시어머니가 던져준 배추실 몇 장이 전부였다. 나는 어두운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들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들 몰락하는 꼴 보고 말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죽은 듯 살았다. 아니, 죽기 살기로 살았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전단지 돌리기. 잠자는 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직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청소하던 화장품 회사의 연구소에서 우연히 버려진 성분 배합표를 발견하였다. 평소 피부가 예민해 천연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그 성분 배합표의 치명적인 결함을 한눈에 알아봤다. 나는 밤을 새워가며 그 결함을 보완한 나만의 화장품 레시피를 완성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꿀 마법의 무략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나는 작은 단칸방에서 직접 만든 화장품을 시장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어머, 미란 씨, 이거 바르고 내 기미가 다 없어졌어. 도대체 뭘 넣은 거야?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이름을 건 작은 브랜드를 만들었다.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바뀌어 있었다. 쫓겨나던 날의 그 서러움이 이제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엔진이 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쫓겨나 빗속에서 울던 그 가련한 여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뷰티 업계를 뒤흔든 신흥 강자, 에말 그룹의 대표이사 김미란, 화려한 오피스텔, 최고급 세단, 수십 명의 직원들이 나를 회장님이라 부른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갈리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 박 여사의 집안 사업인 동욱 코스메틱이
무리한 투자로 파산 직전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나는 비서에게 나직이 지시했다. 동욱 코스메틱의 채권을 모두 사들이세요. 단 한 조각도 남기지 말고. 네, 회장님. 그런데 그곳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수익이 아니니까요.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 잘난 집안과 돈, 그걸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려 주마. 가장 화려한 순간에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것보다 만 배는 더 비참하게 말이야. 회장님, 동욱 코스메틱의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내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적 절차뿐입니다. 미서의 보고를 들으며 나는 5년 전 그들이 나에게 던졌던 이혼 서류를 떠올렸고, 그대로, 아니 더 크게 되갚아줄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꼈다. 박 여사의 거실은 예전의 위엄을 잃은 지 오래였다. 압류를 상징하는 빨간 딱지가 붙지는 않았지만 집안 곳곳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우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브랜드가 왜 갑자기 시장에서 퇴출당한다는 거야? 박 여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들 동욱을 다그쳤다. 어머니, MR그룹이라는 신생 브랜드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우리 거래처들이 다 그쪽으로 갈아타고 있다고요. 동욱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다. 그 옆에서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새 아내 지수는 불안한 듯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사실 동욱 코스메틱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내가 만든 화장품 배합법을 도용해 신제품을 내놓으려 했지만 핵심 기술이 없으니 부작용이 속출했다. 게다가 그들은 무리하게 공장을 증설하며 거액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어머니, 당장 원자재 대금 결제할 돈도 없어요. 협력 업체들이 벌써 채권 압류를 신청하겠다고 난리예요. 박 여사는 가슴을 움켜쥐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압류라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까짓 돈 몇 푼 때문에 압류가 들어온단 말이냐? 그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나는 차분히 다음 수를 준비하며 치밀하게 그들의 목을 죄어갔다. 동욱 코스메틱의 외상 매입금 채권을 가진 업체들을 하나씩 찾아가 내가 모두 매입해버린 것이다. 이제 나는 그들의 가장 큰 채권자가 되었다. 모든 원자재 공급 계약을 중단시키세요. 박 여사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 사채업자 역시 내가 미리 포섭해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어머니, 집으로 법원 서류가 왔어요. 압류 통지서예요. 지수의 비명 섞인 소리에 박 여사는 서류를 낚아채 읽어 내려갔다. 그들이 5년 전 나를 길바닥으로 매몰 때 썼던 그 잔인한 방식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나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지수가 울며 동욱에게 매달렸지만
동욱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시끄러워. 너만 아니었어도 미란이랑 이혼 안 했어. 미란이는 집안일이라도 완벽하게 했지.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야? 사랑인 줄 알았던 그들의 결속은 돈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그들의 집 앞을 찾아갔다. 화려한 벤츠 뒷좌석에 앉아 허름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박 여사의 모습을 지켜봤다. 금부치를 팔러 가는지 가방을 꼭 껴안은 그녀의 모습에서 예전에 그 위세당당하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박 여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나는 비서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동욱 코스메틱의 파산 절차를 밟으세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올 그들의 젖에 내가 직접 낙찰받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논리로 하는 것이라는 걸 나는 지난 5년 동안 뼈저리게 배웠다. 회장님, 저기 로비에서 벌써 3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욱 코스메틱의 박 여사와 그 아들 말입니다. 나는 모니터로 CCTV 화면을 확인했다. 한때는 강남에서 네로라 하는 사모님이었던 박 여사가 이제는 보풀이 일어난 코트를 입고 비서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MR그룹의 본사 로비는 차갑고도 화려했다. 박 여사는 연신 구두 뒷굽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하게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봤다. 동우가 MR 그룹 회장님이 우리 사정을 들어주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릴 거야. 그분이 우리 채권을 다 가지고 계시다며? 옆에 선동욱은 초췌해진 얼굴로 마른 세수를 했다. 어머니, 그 회장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래요. 베일에 쌓여 있어서 아무도 정체를 모른다는데 우리를 만나주기나 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 이미 그들의 집과 공장은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 채권자들이 줄줄이 압류를 걸어오고 계좌는 이미 동결되어 당장 밥 한 끼 먹을 돈도 부족한 처지였다. 박 여사님, 회장님께서 잠시 시간을 내주신답니다. 올라오시죠. 비서의 안내에 박 여사는 얼굴색이 금방 밝아졌다. 거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지. 가자, 동우가. 회장실 문이 열리고 박 여사와 동욱은 넓은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역광 때문에 회장석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박 여사는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하게 웃었다. 회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동욱 코스메틱이 잠시 어려움에 처했지만 기술력 하나는 말을 이어가던 박 여사는 회장석의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가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기술력이라. 5년 전 제가 만들었던 배합표를 도둑질해서 만든 그 엉망진창인 제품들 말씀이신가요? 박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동욱은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손으로 막았다. 너, 내가 어떻게, 김미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박 여사는 부르르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차갑게 대꾸했다. 어머나, 어머니, 전 며느리에게 너라니요. 지금은 당신들 집과 회사의 운명을 쥐고 있는 채권자 대표로서 앉아 있는 겁니다. 미란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정말 MR그룹 회장이라고? 동욱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내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비서가 내놓은 서류 뭉치를 그들 앞에 던졌다. 경매 낙찰 통지서입니다. 당신들이 살던 그 집. 어제 제가 직접 낙찰받았습니다. 명도 소송 들어갈 테니 이번 주 안으로 짐 싸서 나가세요. 박 여사는 무릎을 꿇으며 내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미란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잠시 눈이 멀어서 내가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우리 집대를 이을 애가 곧 태어난단 말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내가 끊긴다고 저를 빗속으로 내쫓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이 타령인가요? 그쪽 며느리 지수 씨는 벌써 친정으로 도망갔다면서요. 사실이었다. 지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동욱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짐을 싸서 떠나버렸다. 사랑으로 맺어진 줄 알았던 그들의 가식적인 관계는 돈이 사라지자마자 증발해버린 것이다. 동욱 씨, 변호사 만나서 무슨 방법이 없을지 상담이라도 좀 해보지. 그래요? 아, 그럴 돈도 없으니 나를 찾아온 거겠지. 내 조롱 섞인 말에 동욱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일어서서 유리창 너머의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말 기억해요? 정 갈 곳이 없으면 지하철역에서 노숙이라도 하라고 했죠. 이제 제가 그 말을 돌려드릴 차례네요. 박 여사는 통곡하며 바닥을 쳤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이 들어와 그들을 회장실 밖으로 끌어냈다.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은 회사 사람들의 구경거리였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나는 그들이 숨겨둔 차명 계좌와 마지막 남은 토지까지 샅샅이 뒤져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다. 완전한 파멸. 그것이 내가 5년 동안 준비해온 단 하나의 목표였으니까가. 회장님, 명도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박 여사와 그 아들은 인근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나는 5년 전 내가 머물렀던 그 좁고 차가운 단칸방을 떠올렸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제가 느꼈던 그 막막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지. 경매로 낙찰받은 그들의 저택 대문 앞에는 커다란 이삿짐 트럭 대신 작은 용달차 한 대가 서 있었다. 한때 강남을 호령하던 박 여사는 이제 낡은 보따리 몇 개를 손에 쥐고 쫓겨나듯 대문을 나섰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일군 집인데? 박 여사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통곡했지만 집행관들의 단호한 조치 앞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옆에 선동욱은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대문 건너편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단순히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나는 그들이 회사를 운영하며 저지른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이미 고발 조치를 마친 상태였다. 또한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기술 도용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두었다. 이제 그들이 앞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은 평생 내 채권을 갚는 데 쓰이게 될 것이다. 미란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차를 발견한 동욱이 달려와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내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동욱 씨,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에게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나는 비서에게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건네게 했다. 그것은 그들이 나에게 갚아야 할 남은 채무 명세서였다. 어머니, 그리고 동욱 씨, 제가 5년 전 빗속에서 했던 맹세를 아세요? 박 여사는 내 목소리에 몸을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당신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나는 다시 창문을 올리며 비서에게 출발하라고 신호했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5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비로소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몇 달 뒤 나는 예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법률 지원 재단이었다. 회장님, 오늘 상담 오신 분이 감사하다며 이 꽃다발을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란 프리지아 향기가 사무실 가득 퍼졌다. 이제 내 인생에 다시는 시린 겨울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다.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당당한 기업의 회장이자 사회에 공헌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다. 박 여사와 동욱은 여전히 좁은 방에서 서로를 탓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인과응보. 하늘은 결국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악한 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가를 내리는 법이다. 여러분,
지금 혹시 비바람 속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신가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비가 그치고 나면 반드시 눈부신 태양과 함께 여러분의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